게임 산업이 위기입니다.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도 폐기되고 있습니다. CEO들은 비공개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벨뷰의 작은 사무실에서 360명의 사람들, 이 일렉트로닉 아츠 전체 직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업 운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게임 산업 전체는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거짓에 기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1장 기계 속의 유령. 2024년 상반기에 상위 10개 상장 게임 회사에서 1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케인 오스틴을 폐쇄했고, 탱고, 게임웍스는 하룻밤 사이에 폐쇄됐고, 엠브레이서 그룹도 전 세계 부서를 닫았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4,000명 이상 해고되고 44개 스튜디오가 폐쇄됐습니다. 소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부 구조 조정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에 영향이 있었고 스튜디오들이 조용히 폐쇄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한 비상장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면역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밸브의 직원 수는 330명에서 360명 사이로 유지되었습니다. 해고나 대규모 채용도 없었고 분기마다 벌어지는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밸브의 위상을 뒷받침해줍니다. 스팀만으로도 2025년에 16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체 사업은 17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소규모 인력으로 나누면 직원 1인당 수익이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클라우드 제국, 그리고 엑스박스를 합쳐 직원 1인당 약 124만 달러를 창출합니다. 밸브는 그보다 40배나 더 높습니다. 2021년 반독점 소송의 법원 문서에서는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밸브 직원의 평균 연봉은 거의 1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몇 년 전의 자료입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거의 확실히 더 커졌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는 성과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 상장된 게임 회사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묶여 팬데믹 호황기 동안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채용했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빠르게 감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들은 반복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지만 밸브는 이런 사이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력 규모는 성장 목표가 아닌 상한선처럼 유지됩니다. 자체 한계 내에서 운영되는 구조인데 이는 업계 전체에 어떤 의미일까요? 2천억 달러 규모의 게임 산업은 수십 년 동안 규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더 큰 스튜디오, 더 많은 팀, 더 큰 예산. 하지만 이 전략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증거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회사에서만 나옵니다. 2장 0달러 마케팅의 기적. 현대 트래플레이 게임에서는 예산이 단순히 커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소니의 콘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계약 금액이 2억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총액이 4억 달러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에는 마케팅, 스튜디오 인수 비용, 출시 프로모션 비용이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8년간의 개발이 투입됐습니다. 파이어워크 스튜디오는 2023년 4월 소니에 완전히 인수됐으며 소니는 콘코드를 차세대 대형 라이브 서비스 히트작으로 베팅했습니다. 콘코드가 스팀에 출시된 날 697명의 플레이어가 접속했습니다. 이 게임은 거의 2만 5천 장이 팔렸고 소니는 14일 후에 게임을 판매 중단하고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소니는 그로부터 2달 후에 파이어워크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수억 달러의 자본이 모두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밸브는 스팀에 데드락 프로젝트를 초과했고 초대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트레일러, 언론 투어, IGN 단독 공개, 마케팅 예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리뷰어들은 그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소문은 디스코드 서버로 퍼졌습니다. 2024년 9월 2일 데드락의 동시 접속자 수는 17만 1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콘코드는 소니에게 동시 접속자 한 명당 약 28만 7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데드락은 밸브에게 사실상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죠. 이런 패턴은 그 두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헬다이버스2는 이 영이 4년 초에 거의 입소문만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단 3개월 만에 12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마케팅은 대부분 말레볼론 크리크라는 가상행성 관련 자생적으로 퍼진 밈이었습니다. 거의 한 명의 폴란드 개발자가 만든 매너로드는 출시 첫 3주 만에 2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광고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오로지 커뮤니티의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원하는 플레이어를 밀어내는 걸까요?
소니가 컨커드를 홍보하는데 소국의 GDP만큼의 돈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의 타깃 청중이 실제로 들은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건 기업적인 냄새가 나고 너무 애쓰고 있다고 느꼈죠. 진정한 관심은 광고가 아닌 흥분과 입소문에서 시작됩니다. 밸브는 이 아이디어로 모든 방식을 만들었고 접근권은 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더 작은 스튜디오들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고 광고 중심 출시 전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방법에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성장 결과의 이상현상.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은 출시 제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를 예로 들어보죠. 이건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스2 엔진으로의 완전한 이전, 조명 시스템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쟁 슈팅 게임의 네트코드 전면 개편을 의미했습니다. 하드웨어도 포함됩니다. 스팀덱 올레드는 단순한 리프레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스팀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맞춤형 휴대용 하드웨어의 새 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전 작품들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 역시 출시 몇 년 후에도 현대 VR의 기준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처음에는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독립된 프로젝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 360명으로 운영됩니다. 밸브는 PC 최대 디지털 스토어와 세계 최대 라이브 서비스, 게임 몇 개를 동시에 운영 중입니다. 이를 업계 표준과 비교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EA, 액티비전은 AAA 블록버스터 게임 한 작품에 밸브 전체 인원보다 더 많은 팀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그 대형 게임들은 여전히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밸브는 계속해서 이점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는 새로운 유저층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형성된 유저층을 물려받았으니까요. 데드락은 결제나 유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스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팀덱은 이미 프로톤이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밸브는 다른 회사들처럼 팀 규모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소규모를 유지하죠. 경영진 관료주의도 없고 포커스 그룹 수정이나 주주 검토도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규모 팀이 대규모 팀보다 더 자주 성공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회사가 수천 명의 개발자를 더 채용한다고 발표하면 그게 마치 추진력이 생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항상 더 빠른 출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4장 그림자 계층 구조. 기술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밸브의 세련된 버전이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 구조, 이동식 책상. 직원 안내서는 언제든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에게는 절반만 사실입니다. 그레스도 리뷰와 전 직원들의 이야기는 안내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카발. 음모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선임 엔지니어, 디자이너, 경제학자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거나 보류되고 어떤 신입사원이 팀에 통합되거나 배제될지 조용히 결정합니다. 한 전직 직원은 이 사회적 역학을 예산 권한이 있는 고등학교 식당에 비유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어도 회사에는 권력이 존재합니다. 급여는 동료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로 보너스와 영향력이 정해집니다. 누군가 그 분위기의 암묵적 규칙을 모르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유도 있지만 그만큼 압박도 현실입니다. 밸브는 잘 맞는 직원에게 이례적 자율성과 높은 급여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빨리 회사를 떠납니다. 상장 기업이라면 이런 문화로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과 인사팀이 개입하고 집단 소송도 이어질 것입니다. 밸브팀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그 강도는 상장 기업의 규칙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하긴 하지만 신화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이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더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건 실제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델은 업계 나머지가 너무 안일해진 점 하나를 증명합니다. 문화에 잘 맞는 정말 뛰어난 소수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규모로 채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도 파벌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더 쉽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채용 기준을 낮추면 회사에 조용히 피해가 생깁니다. 일부러 소규모를 유지하는 회사는 채용을 신중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요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링크드인에서 좋아 보이려고 팀 규모를 3배로 늘린 회사보다 직원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절반이 2년 뒤 해고된다면 더 그렇죠. 이런 구조에선 더 작고 운영이 까다로운 회사가 유리하며 직원들은 더 많은 급여와 높은 생산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5장 수동적 제국. 그러나 발브의 진짜 규모는 게임 판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스팀은 모든 게임 판매에서 약 30% 수수료를 받으며 대형 퍼블리셔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자체로도 큰 사업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 2와 도타 2에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용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무기, 스킨, 장식품 등 코스메틱 아이템을 거래하며 그 규모는 게임 경제보다 금융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발브는 모든 거래에서 15% 수수료를 받으며 카운터 스트라이크 2의 케이스와 스킨 경제만으로도 2023년에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발브는 새 콘텐츠 출시와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올립니다. 홍수기에는 마켓플레이스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때로는 중견 퍼블리셔의 연간 전체 수익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익은 신작 출시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략적 이득이 큽니다. 대부분 게임사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 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해야 하지만 밸브는 예외입니다. 밸브 시스템은 영구적 최소 수익을 창출해 실험, 프로젝트 중단, 10년 대기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속작 출시 압박도 없습니다. 밸브는 흥미로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수억 달러를 쓰는 퍼블리셔와 비교해보세요. 그들의 이사회는 여러 라이브 서비스 프로젝트에 동시 진전을 요구합니다. 차이는 규모뿐 아니라 숭실 여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밸브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닥치는 대로 스튜디오를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절제 자체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인수는 다양한 문화를 결합하고 인력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적 위험과 경영 문제가 발생하지만 밸브는 30년간 이를 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배당 요구나 주주들의 압박을 받는 상장 기업들은 거의 항상 남는 현금을 무언가에 사용합니다. 밸브는 그저 돈을 쌓아두었다가 마음에 드는 무언가에 투자합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통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스토어에 갇힌 스튜디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답은 그리 좋지 않지만 이런 관점이 실제로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6장 10년의 도박 대부분은 2022년 스팀덱 출시와 성공만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일들은 종종 잊혀집니다. 스팀 OS의 정식 버전은 결국 2015년 말에 최초의 상업용 스팀 머신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스탠드얼론 컨트롤러는 2016년 중반까지 50만 대만 팔렸고 실제 콘솔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팔렸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실패작처럼 보였습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이미 접었을 겁니다. 구글은 2019년 스테디아를 출시했지만 3년 반 만에 종료했고 아마존 크로스오버는 6개월도 못 버텼습니다. 반면 밸브는 스팀 OS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프로톤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윈도우 게임을 리눅스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부를 모두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리눅스에 직접 기여하며 꾸준히 개선해왔고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의 10년간 이 프로젝트는 돈만 많이 드는 격가지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5일 스팀덱이 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판매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0년에 걸친 리눅스 작업, 이 하드웨어 생태계의 기반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C 게임 시장 장악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만이 제대로 된 게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구매가 PC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수익 모델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해 경쟁자들은 허둥지둥 따라잡으려 했고 밸브가 이미 구축한 미래를 뒤쫓게 됐습니다. 에이수스, 레노버, MSI 등도 이후 자체 윈도우 휴대용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운영체제를 10년 동안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익난에 숫자가 찍히는 걸 원하죠. 밸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이브 뉴엘은 회사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방향을 요구하는 이사회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작업을 희생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결정이 다음 재무보고서에서 좋아 보일 필요도 없죠. 그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면 됩니다. 인내심 있게 운영되는 자본은 단기 자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창업자 지배기업, 이중의결권 주식, 비상장 유지는 장기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그런 구조들이 기술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략은 충분히 명확해져서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장 마지막 문지기. 밸브는 스팀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홍보합니다. 개발자 계정과 $100만 있으면 누구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스팀 스토어는 큐레이션을 거부하고 시장이 성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랜 기간 인디 개발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스팀의 추천 알고리즘은 매년 수천 개의 저품질 게임 출시작을 조용히 묻어버립니다. 추천 엔진은 어떤 게임이 어떤 사용자에게 보여질지 결정합니다. 에셋을 재활용한 게임들은 묻혀버립니다. 모든 주요 스토어를 뒤덮은 AI 생성 저품질 게임들도 역시 묻혀버립니다. 밸브는 이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기본 품질 규칙을 위반하는 게임은 즉시 금지됩니다. 그래서 스팀이 비선별적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팀도 선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밸브는 곤란해집니다. 밸브는 인디 개발자의 친구이자 시장이 직접 판단하게 두는 플랫폼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는 플랫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어가 매년 5만 개씩 쏟아지는 쓰레기 게임에 잠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밸브는 상장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조용하고 실용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죠. 밸브는 약간 위선적으로 보일 위험을 감수하며 그냥 넘깁니다. 그들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개발자가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지기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플랫폼 규모가 질 낮은 게임 홍수의 원인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2만 개 넘는 게임이 스팀에 나왔습니다. 밸브는 그 순위가 작동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구조화된 방식인 거죠. 전체 구조는 다소 지저분하지만 스팀의 발견 경험은 유지해줍니다. 스토어가 조용히 필터링과 정별로 상위 게임을 보여주지만 게임들은 여전히 스스로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새 스토어들은 콘텐츠 폭증에 힘들어하지만 스팀은 그렇지 않고 잘 적응합니다. 이런 관리 방식이야말로 이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 강압적인 퍼블리셔로 변하거나 무질서한 쓰레기장이 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밸브는 세 번째이자 더 혼란스러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길이 마케팅과 완전히 맞지 않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제8장 전환점. 이 모든 것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실 별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밸브는 직원 수가 훨씬 적으면서도 동종 업계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밸브는 마케팅 없이도 해내고 공개 기업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문화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구조는 유명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각만 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이유는 밸브가 처음부터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를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창립자는 한 명이며 소수 고위 파트너들과 함께 현대 기술 기업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자유가 있습니다. 밸브에 대한 많은 보도는 이를 독특하다고 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여러 관행은 외부 자금 덕분에 존재합니다. 분기별 보고, 인수합병, 대규모 인력, 막대한 마케팅 비용, 이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배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자금으로 원하는 것을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현상 유지에 익숙해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잊었기 때문입니다. 9장 주권 국가. 밸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사설 국가처럼 행동합니다. 밸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밸브는 채용, 급여 체계, 장기 전략 등 자체적인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 외부에는 업계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밸브는 시장에서 승리하려는 회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밸브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던 결정들도 점점 더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밸브를 완전히 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대기업 창립자 중 지분 대부분을 가진 사람도 드뭅니다. 20년간 이렇게 세밀하게 조율된 문화는 드뭅니다. 밸브의 강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지구 최대 PC 게임 스토어를 소유한 회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이 부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스튜디오들은 상장 시장에 남긴 참상을 보고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죠. 발라트로의 1인 개발자 로컬 펑크를 보세요. 그는 인수 제안을 거절했고 일부러 운영을 소규모로 유지했습니다. 또는 발더스 게이트 3를 만든 라리안 스튜디오의 스벤 빈카죠. 그는 수십 년간 비상장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최근 퍼블리셔 계약을 포기한 후
독자적으로 세대를 대표할 히트작을 출시했습니다. 이 회사들 중 어느 곳도 밸브처럼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각 회사는 이미 밸브의 전략을 충분히 익혀서 자신들의 재정 규모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클수록 좋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게임 업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업계 해고 사태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다음 물결은 이미 시작됐을 것입니다. AAA 게임 예산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고 마케팅 부서는 원치 않는 캠페인에 계속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일부 스튜디오들은 정말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의 재정 문제로 인해 겪는 이런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뷰 어딘가에서는 360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어떤 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되는 건 기술 대기업들만이 아닙니다. 게임 개발 업계도 그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GTA6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보세요. 락스타가 왜 그렇게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클릭해보세요.